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총 27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법안이 있었는데요. 2010년 8월에 발의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입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지금 예, 워낙 많은 정확하게 법안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제가 개정안의 골자를 말씀드리면 금융감독원이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하여야 하며 검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금융감독원의 핵심 기능이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예금자를 보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감원의 검사권을 이렇게 최소한의 범위로 명시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의 핵심 기능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의 검사권을 최소한의 범위로 이렇게 명시하는 그런 개정안이라서 좀 의아했는데요. 당시에 상임위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를 보면 금융감독원의 검사 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우려가 있다. 또 금융기관의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 배치될 소지가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법이 조 후보자의 금융권 근무 이력, 그러니까 시티은행 부행장을 하셨던 그런 이력과 연관해서 일반 국민의 이해보다는 금융권의 편의를 봐주는 법안이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소명하시겠습니까? 제가 시티은행에서 일을 하면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금융기관의 CEO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금융기관의 이 수장들이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라는 질문에 이구동성으로 금융 분야의 자율성을 해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 것 혹은 뭐 청부 입법이었나요? 아니요. 그때는 그건 민원이라기보다는 당시에 우리나라의 금융 감독의 이런 정도가 해외에는 일단 자유롭게 해주지만 일정한 기준을 넘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서 구체적으로 감독하는 것인 반면 우리나라는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아예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금융산업이 발전에 발목을 잡는다는 의견이 대두됐었을 때였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몸담았던 조직이나 특정 집단을 대변하는 장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모두의 장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의 저서 이 문화가 답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했습니다. 후보자님의 어떤 풍부한 문화적 또 예술적 소양과 어떤 품격에 감탄도 했고 그런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35쪽에 보면 예술은 늘 힘의 동반자였다.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글쎄요, 전체적인 컨텍스트에서 제가 해석하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 문장의 뜻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예술은 힘의 동반자였다는 것이 국력이 강해야 그 나라의 예술인들도 힘을 펴고 그 나라의 예술이 해외에 널리 알려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화예술의 높낮이는 곧 그 나라의 국력과 함께한다. 이렇게 믿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세계사에서 정치적 주도권을 가졌던 나라가 곧 문화의 중심지였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말을 개인 차원으로 환원해 보면 문화 향유와 생산은 결국 권력이든 금력이든 힘을 가진 이들과 가까울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 권력이 문화를 낳고 문화가 권력을 재창조하는 그런 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사회적 강자들에게는 선순환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악순환의 구조이죠. 그리고 이 책을 보면 외국에서 유명 오페라를 보고
또 유수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서 1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작을 만나는 후보자의 방대한 경험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참 제 스스로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물며 하루하루 바쁜 일상의 서민들은 어떨까요? 이 문화융성의 대표 사업인 그 문화가 있는 날이 뭔지도 모르거나 혹여 알아도 언감생심 선뜻 나서서 볼 마음을 먹기가 쉽지 않은 서민들에게 이런 고급 문화향유는 먼 나라, 딴 나라 이야기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최상류층의 문화로 점철된 책을 읽으면서 한 번도 서민의 삶을 살아보지 못한 분이 서민의 눈높이에서 서민을 위한 서민의 문화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내내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서민을 위한 어떤 풀뿌리 문화정책, 서민이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화정책들 많이 만들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의원님 주시는 의견 깊이 새기고 의원님과 늘 상의하면서 서민들을 위한 문화 정책을 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그 장려 인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후보자님 장녀와 저희 아이가 동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식 있는 엄마 입장에서 참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참으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 후보자님 못지않게 마음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인턴을 구하기 위해서 또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이 땅의 수많은 그런 젊은이들을 대신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그래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소명을 해주셨는데요.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인턴 관련해서 졸업자 내지는 2016년 2월 졸업 예정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해명을 하시는 과정에서는 졸업이 가능한 사람, 이건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졸업 예정자와 졸업이 가능한 사람은요. 저희가 현대캐피탈, 현대카드에 문의를 했더니 당시 입사 지원서에 2016년 1월 졸업 예정이라고 기재를 했고 그것에 대한 그런 모종의 증명서를 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서류는 파기를 했다고 들었고요. 근데 어떤 서류를 제출했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회사 측에서는 졸업이 가능한 여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저는 제가 한국 이 대학의 일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한국 대학에서는 졸업 예정서라는 걸 끊어준다고 예, 예. 하는데 미국 대학에는 그런 그런 제도는 것이 없는 것 없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설명할 때 제 큰아이가 2006년 1월 2월에 조기 졸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졸업 예정 증명서는 그 Certificate of Expected Graduation이라고 구글에다 쳐보면 한국과 일본의 케이스들이 나오고 서구권에는 이런 증명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NYU에 공식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준하는 그런 서류가 있는지. 그랬더니 그걸 제출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만약에 이런 서류를 발급을 했을 수도 있다 하고 이야기한 것이 Enrollment Verification Letter입니다. 한번 번역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Enrollment Verification Letter. 그러니까 수학 증명서 예, 그렇죠. 재학 증명서 뭐 등록을 했다는 거 아니죠. 재학하고 있음을 뭐 확인해주는 서신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나라 졸업 예정 증명서하고 등치가 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13년 9월에 그렇죠. 가을 학기에 입학을 했죠. 그리고 2015년 5월에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이제 정규 학기를 세 학기 다녔습니다. 근데 2014년 여름에도 여기서 인턴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세 학기를 다닌 상태에서 2016년 1월에 졸업
조기 졸업이 가능하다. 그러면 풀로 채워봤자 지금 5학기를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중고등학교에서 그다음에 성악을 했고 NYU에서 처음 가서부터 사이콜로지를 했는지 아니면 거기서도 성악을 하다 사이콜로지로 바꿨는지는 잘 알 수가 없으나 지금 사이콜로지 메이저고 그다음에 마케팅을 마이너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예, 의원님, 제 큰아이는 그 뉴욕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이화여자 대학교를 2학기를 다니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2학기 다닌 것이 다 트랜스퍼가 될 수 있었고요. 이 친구가 그 아이가 지원을 할 때 회사에서 졸업 예정한지 여부를 굉장히 철저하게 물어봤기 때문에 본인이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정규직을 할 때에는 조기 졸업을 해야 되는데 조기 졸업이 가능한지를 좀 면밀히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뉴욕대를 성악으로 들어가서 심리학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 심리학으로 나머지 학점만 들으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를 이대하고 합해보면은 한 학기를 조리 졸업을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이후에 2학기와 겨울학기를 들으면 1월에 조기 졸업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 한국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본인은 인턴 생활 열심히 하고 혹시 정규직 전환을 그 허락을 받게 되면 조기 졸업을 해서 그냥 와서 회사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녔는데 정규직 전환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조기 졸업을 하지 말고 원래대로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차근히 하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의원님 그 아이들 다 아시겠지만 본인이 생각해서 이런 진로를 정하기보다 기회가 되는 쪽에 맞춰서 학교의 이 생활을 이 스케줄을 잡고 하는 모습을 저도 보면서 마음이 상당히 그 아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지적해 주시는 그런 그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저로 인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대우를 받는다는 이런 우려가 없도록 그리고 늘 봉사하고 배려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제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해주지만 일정한 기준을 넘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서 구체적으로 감독하는 것인 반면 우리나라는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아예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금융산업이 발전에 발목을 잡는다는 의견이 대두됐었을 때였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몸담았던 조직이나 특정 집단을 대변하는 장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모두의 장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의 저서 이 문화가 답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했습니다. 그 후보자님의 어떤 풍부한 문화적 또 예술적 소양과 어떤 품격에 감탄도 했고 그런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35쪽에 보면 예술은 늘 힘의 동반자였다.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총 27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법안이 있었는데요. 2010년 8월에 발의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입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지금 예, 워낙 많은 법안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제가 그 개정안의 골자를 말씀드리면 금융감독원이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하여야 하며 검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금융감독원의 핵심 기능이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예금자를 보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감원의 검사권을 이렇게 최소한의 범위로 제가 시티은행에서 일을 하면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금융기관의 CEO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금융기관의 이 수장들이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라는 질문에 이구동성으로 금융 분야의 자율성을 해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라는 그런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 것 혹은 뭐 청부 입법이었나요? 아니요. 그때는 그건 민원이라기보다는 네. 당시에 우리나라의 금융 감독의 이런 정도가 해외에는 일단 명시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의 핵심 기능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의 검사권을 최소한의 범위로 이렇게 명시하는 그런 개정안이라서 좀 의아했는데요. 당시에 상임위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를 보면 금융감독원의 검사 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우려가 있다. 또 금융기관의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 배치될 소지가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법이 조 후보자의 금융권 근무 이력, 그러니까 시티은행 부행장을 하셨던 그런 이력과 연관해서 일반 국민의 이해보다는 금융권의 편의를 봐주는 법안이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소명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글쎄요, 전체적인 컨텍스트에서 제가 해석하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 문장의 뜻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예술은 힘의 동반자였다는 것이 국력이 강해야 그 나라의 예술인들도 힘을 펴고 그 나라의 예. 예술이 해외에 널리 알려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화예술의 높낮이는 곧 그 나라의 국력과 함께한다, 이렇게 믿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세계사에서 정치적 주도권을 가졌던 나라가 곧 문화의 중심지였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말을 개인 차원으로 환원해 보면 문화 향유와 생산은 결국 권력이든 금력이든 힘을 가진 이들과 가까울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 권력이 문화를 낳고 문화가 권력을 재창조하는 그런 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